이제는 여기가 제 고향 같아요.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노란머리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나무 아래서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마을 놀이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포탄이 떨어지는 전선에서 취재하던 전쟁 기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터에서 한국의 시골 마을까지 그 사이엔 어떤 여정이 있었을까요? 한국이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두 번째 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 미망인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든 한국만의 특별한 힘, 그 정체는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작 전에 딱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기적인가요? 어느 겨울 새벽, 전선 근처의 작은 지하실에서 제가 처음 다시 인터넷 신호를 확인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좁은 방, 발밑에서는 가끔씩 지진처럼 울리는 폭격 소리.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 노트북 화면 위에 초록색 바가 점점 채워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미소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와이파이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고 말할 수 있다는 자유의 회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리사 코발렌코, 올해 28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태어나 자란 인터넷 신문 기자입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같이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작은 도시의 정치와 사회 문제를 조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글은 때로는 무시당했지만 때로는 수백 명의 댓글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토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제 삶은 늘 바빴고 의미 있었으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겨울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통신은 끊기고 출입은 통제되었으며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직 침묵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펜은 점점 무거워졌고 손끝의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을 떠올려도 그것을 보낼 곳이 없는 현실 속에서 저는 한동안 노트북 전원을 켜지 않았습니다. 모든 침묵은 곧 죽음이다라고 믿었던 저조차도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시 희망을 안겨준 것이 바로 스타링크 위성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제공한 인터넷 위성으로 저의 나라는 인터넷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전투지 근처의 주둔한 한 부대에서 시험적으로 설치한 그 장비 덕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터넷이 열렸고 저도 그 신호를 얻기 위해 매일 밤같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4km를 달렸습니다. 포탄 소리를 피해 골목을 지나고 폐허가 된 공터를 가로지르며 숨죽여 움직였지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처로 전락한 학교 체육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 무너진 집 앞에서 돌을 주워 담던 노인의 굽은 손, 전쟁 중 결혼식을 올린 두 젊은이의 웃음까지 저는 그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아무리 배터리가 부족해도 인터넷이 느려도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그저 뉴스가 아닌 존재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 여기 있나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사실 며칠 전 우크라이나 기자가 시신으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겁이 나긴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이 이야기를 적어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요. 이 대답이 맞는지 저 자신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던 그 새벽, 저는 다시 한번 제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서 저는 기록자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고 저를 살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지하실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작스럽게 울린 경보음에 제 발길이 멈췄습니다. 머리 위로는 군용기 소리가 울리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숨어야 했지만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한 장, 또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언가 제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집념이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제가 스타링크를 통해 전송한 첫 번째 기사에 사용되었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독자는 이메일로 당신의 기사를 통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또 다른 이는 우크라이나어를 번역해 세계로 퍼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글과 사진, 그 작은 기록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 기사에 등장한 피난민 부부가 제게 연락을 주었고 당신 덕분에 부모님이 우리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전선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포성이 멈추는 날이 며칠 이어지면 반드시 그 뒤에는 더 큰 충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평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 아래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리는 듯한 조용한 희망이었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피난민 캠프는 묘한 공기로 뒤덮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또 누군가는 이번에도 쇼일 뿐이야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뉴스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이번만큼은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처음은 우연이었습니다. 기사 검색을 하다가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비살상 인도적 지원 확대라는 문장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확대라는 문장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폴란드로 피신한 동료 기자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코리아 NGO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았고 또 어느 날은 현지 병원에 배포된 의약품 박스에 대한민국 외교부라는 로고가 선명히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멀리서 우리를 돕고 있을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피난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본 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라고 되어 있었죠. 클릭해보니 한 여성의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아이 셋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일을 서로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구나. 제 기자 동료 중 하나는 한국에 출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긴 상상보다 훨씬 정돈된 나라야. 병원도 대중교통도 거리의 안전함도 유럽 대부분보다 나아.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진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난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은 임시방편이고 언젠가 돌아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이후부터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이 아닌 이주, 그리고 이주가 아닌 두 번째의 삶. 그 무렵 실제로 많은 우크라이나 미망인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소도시나 농촌 마을에서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노란 머리를 한 여성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마을회관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우리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물론 저에게 한국은 아직도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생소했지요. 하지만 그런 낯섦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체된 공기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바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정책, 피난민 지원 제도, 다문화 가정의 삶, 그리고 특히 시골 지역에서의 외국인 정착 사례들. 모든 것이 흥미로웠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 점점 크게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과 생존이라는 절박함이 점점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직업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기록하고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그것은 저에게 있어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도 저는 마지막까지 카메라와 노트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밤중 전선 근처의 조용한 폐허 속에서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저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하면서 더욱더 명확한 형태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자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당시 저희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어린 조카 둘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밤마다 지하실에서 웅크려 자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진짜 한국에 가는 거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저는 웃어 보이려 애썼지만 정작 저의 마음은 매일같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묻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언론에서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들이 그 빈집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난민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 머물 수 없는 사람, 언젠가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 하지만 그 여성의 말은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은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구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격차, 인구 소멸의 위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는 땅이 있고 빈집이 있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퍼즐 조각이 맞춰질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공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의미일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갈등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사명은 조국의 상처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떠나 새로운 땅에서 웃는다는 것. 그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버렸다, 우크라이나를 버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건 조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독행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길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노트북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한국 새로운 시작. 그 안에는 한국의 시골 마을, 정착 사례, 지방 정책, 외국인 이주민 인터뷰 등 수많은 기사거리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평화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두 번째 봄이 피어날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의 땅입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행 취재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방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여성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인도적 목적의 임시비자를 받아 경상북도의 한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이정표가 저를 맞이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부터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 기자로서의 설렘과 사람으로서의 조용한 기대가 함께 가슴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제가 도착한 도시는 인구 10만 명 남짓의 작은 농촌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몇 시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도 조용하고 느릿한 곳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아직 눈이 조금씩 남아 있었고 텅 빈 상점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 뜻밖의 반가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 머리를 가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시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 아닌 그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
류드밀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약간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이미 이곳에 정착한 지 2년째였고 현재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반겼고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논밭 사이 길을 지나며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제 고향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머니와는 매일 통화하지만 제 삶은 이곳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다시 태어났죠. 그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가져간 삶, 빼앗긴 평범함, 지워졌던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학생으로 자라났고 남편은 농사를 짓는 틈틈이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음식을 나누며 김치보다 맛있는 음식이라는 농담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낯선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제게 우크라이나 분들이 와서 여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장도 서고 애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이젠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나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카메라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을 초입의 감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 땅은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웃고 다시 희망을 품는 곳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곳에 뿌리 내리고 싶다고요. 저희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골집에서 감나무를 키우며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이제 저희 취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골목골목, 수많은 이주 여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희망이 실제로 피어나는 땅입니다. 노란색의 머리는 더 이상 상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 한국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의 깃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노란 머리를 휘날리며 탈출한 알리사가 낯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다시 삶을 피워낸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희망의 시작일까요? 한국 농촌에서 노란머리 여성으로 불리우는 알리사가 다시 웃게 된 여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란머리 알리사의 용기 있는 여정에 힘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또 다른 알리사에게 새로운 시작의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